갑자기 남편이 제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였어요. 네가 뭘 잘했다고 친정에서 길을 펴고 있냐? 이 집은 내가 다 먹여 살린 거잖아. 딱 하는 소리가 부엌 안에 울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금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남겨주신 곳으로 좋은 기운과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친정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제 뺨에 약을 발라주셨고 오빠는 남편 성우를 마당 한쪽으로 데려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야, 괜찮니? 언니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저는 언니 품에 안기며 억눌렀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혼자서만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우가 평소에도 이랬니?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손을 댄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 집에서 자꾸 화를 내고 짜증을 많이 냈거든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요. 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야. 한번 시작되면 계속될 수도 있어. 언니의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빠와 이야기를 나눈 후였는데도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알아? 성우가 침대 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대답했어요. 여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송편을 빚고 있었을 뿐인데. 그때 성우의 표정이 갑자기 험악해졌습니다. 그냥 송편을 빚고 있었다고? 너는 정말 눈치가 없구나. 네가 친정에서 얼마나 건방지게 굴고 있는지 모르냐? 저는 깜짝 놀라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건방지게요? 전 그냥 평소처럼 행동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성우는 제 말을 끊었어요. 평소처럼? 그게 문제야. 너는 친정에 오면 완전히 달라져. 목소리도 커지고 웃음소리도 크고 마치 여기가 네 집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성우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정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게 잘못된 일이라는 건가요? 여보, 그건 제가 친정이니까 편안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성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고?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뭘 잘했다고 친정에서 길을 펴고 있어?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옆방에서 자고 있던 딸 수진이가 깰까봐 걱정됐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수진이가 깰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자 성우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수진이? 수진이는 벌써 다 봤어. 자기 엄마가 얼마나 건방진지 말이야. 너 때문에 우리 딸도 버릇없이 잘할 거야. 성우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까지 끌어들이다니요. 그때 문 밖에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야, 나 좀 보자. 성우는 혀를 차며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홀로 남겨진 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성우가 다시 들어왔는데 표정이 더욱 굳어 있었어요. 오빠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내일 집에 가자. 성우가 짧게 말했습니다.
원래 친정에서 이틀 더 머물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가자고 하니 당황스러웠어요. 여보, 왜요? 원래 모레 가기로 했잖아요. 내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야. 여기 더 있어봤자 좋을 거 없어. 성우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제 손에 용돈을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힘들면 언제든지 집에 와. 알겠니?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오빠도 성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성우야, 영희는 내 소중한 동생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하지만 성우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친정 식구들이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성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뒷자리에서 수진이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도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성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이 모든 게 지나갈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성우의 차가운 태도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성우의 태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고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않게 하면 큰 소리를 쳤거든요. 야, 이게 뭐야? 빨래를 이렇게 대충 개는 거야? 성우가 옷장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빨래를 개었을 뿐인데 성우는 모든 옷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여보, 제가 다시 할게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널브러진 옷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성우는 그런 저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어요. 다시 하긴 뭘 다시 해. 너는 뭘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밥도 맛없게 하고 청소도 대충 하고. 성우의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혼한 지 12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우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친정에서 일어난 일이 계기가 된 것 같긴 했지만 뭔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우가 제 핸드백을 뒤지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보, 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으니까 성우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지갑 확인하는 거야. 요즘 용돈을 어디에 쓰는지 알아야겠어서.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12년 만에 처음 당하는 일이었거든요. 여보, 전 용돈을 딴 데 쓴 적 없어요. 생활비로만 쓰고 있어요. 제가 해명하려 하자 성우가 화를 냈습니다. 해명하지 마. 너 친정 갔다 온 뒤로 완전히 달라졌어. 돈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성우가 제 통장까지 가져갔어요. 앞으로 용돈은 내가 직접 줄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부관계인가요? 친정 언니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번 시작되면 계속될 수도 있어. 언니의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요? 아빠는 맨날 화만 내세요. 아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11살 아이까지 이 상황을 눈치채고 있다니요. 수진아, 괜찮아. 아빠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래.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불안한 표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자 성우의 통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물어봤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제한했어요. 요즘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친구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 라며 외출 자체를 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성우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한 상태였어요. 영희야, 너 정말 못났다는 거 알아? 성우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물 가져다 드릴게요. 제가 일어나려 하자 성우가 제 팔목을 세게 붙잡았어요. 가지마. 내 말 안 들었어? 성우의 힘이 너무 세서 팔목이 아팠습니다. 아파요, 여보. 놓아주세요. 제가 애원하듯 말하자 성우가 더 세게 잡았어요. 아프면 처음부터 말을 들어야지. 네가 요즘 얼마나 건방져졌는지 알아? 그때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놓아주세요. 아이가 겁에 질린 채로 말했어요. 성우는 그제서야 제 팔을 놓았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수진아, 방에 들어가 있어. 어른들 일이야. 성우가 아이를 쫓아냈어요. 수진이는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성우가 잠든 후 저는 화장실에서 제 팔목을 확인해 봤어요. 성우가 잡았던 자리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어. 뭔가 해야 해. 제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참고 견뎌왔지만 이제는 아이까지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가 출근한 후 저는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저예요. 제 목소리에 언니가 바로 알아차렸어요. 영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언니, 성우가 점점 더 심해져요. 어제는 제 팔목을 잡아서 멍이 들었어요.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영희야, 사진 찍어서 보내봐. 그리고 당장 병원 가서 진단서 받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언니,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숨을 쉬며 말하자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영희야, 일단 오빠한테도 알려야 해.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을 똑바로 봤습니다. 영희야, 이제 정말 결심해야 해. 너와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결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니와 통화한 지 사흘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병원에 갔습니다. 팔목의 멍을 보여주며 진단서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처인가요?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넘어져서 다쳤어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이런 멍은 보통 강한 압력에 의해 생기는 건데요. 혹시 다른 이유는 없으세요? 결국 저는 고개를 떨구며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든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성우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니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했어요. 다행히 성우는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빠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희야, 언니한테 들었어.
진단서는 받았고, 네, 오빠. 받았어요. 제가 대답하자 오빠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야, 이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이 있는데 한번 상담받아 보자. 오빠의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변호사라니 그동안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오빠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50대 중반의 인자한 인상을 가진 분이셨어요.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인,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게다가 경제적 통제까지 가하고 있으니 더욱 심각한 상황이에요. 김 변호사님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정폭력이라는 단어가 저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변호사님, 그런데 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변호사비도 낼 수 없는데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김 변호사님이 웃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나중에 소송 과정에서 남편 측에서 변호사비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인이 결혼 생활 중에 기여한 부분들을 따져보면 재산 분할에서 상당한 몫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였는데 무슨 기여를 했다는 건가요? 김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부인께서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하신 것도 충분한 기여입니다. 그리고 결혼 초에 가져온 혼수금이나 친정에서 받은 지원금 등도 있을 텐데요. 변호사님 말씀에 저는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 맞아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3천만 원을 주셨고 그 돈으로 전세금도 마련하고 가전제품도 샀었어요. 그리고 결혼 초 몇 년간은 제가 시간제로 일한 적도 있어요. 저의 말에 김 변호사님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편 명의로 된 재산들을 한번 정리해 봐야겠네요. 통장 사본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자료들을 준비해 오실 수 있나요? 변호사님이 묻자 저는 난감해졌어요. 변호사님, 요즘 남편이 통장을 다 가져가서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제 말에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에 직접 가서 거래 내역을 떼어오시면 돼요. 부인도 통장 명의인이시니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집 등기부등본도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오빠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영희야, 이제 희망이 보이지? 오빠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성우의 차가운 태도를 보니 다시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영희야,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집에 없었다던데? 성우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병원에 갔다 왔어요. 팔목이 아파서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제 팔목을 흘끗 보더니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뭐 그런 걸로 병원까지 가고 그래. 돈도 아깝게. 그날 밤 성우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서류들을 찾아봤습니다. 성우가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통장들과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저는 은행과 등기소를 오가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현재 저희 집과 적금 대부분이 제가 결혼 초에 가져온 혼수금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자료들 보세요. 일주일 후 다시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준비해간 서류들을 보여드렸어요. 김 변호사님이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놀라셨습니다. 부인, 이거 생각보다 유리한 상황인데요. 현재 재산의 상당 부분이
부인의 기여로 형성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니까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입니다. 가정폭력 증거도 있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도 명확하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다만 남편 측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각오는 하셔야 해요. 그날 집에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주눅 들고 위축된 모습 대신 뭔가 단단해진 제 자신이 보였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영희야, 할 수 있어.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지 며칠 후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우가 제 행동을 눈치챈 거예요. 그날 저녁 성우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영희야, 나 좀 보자. 성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제 앞에 서류 몇 장을 던져 놓았어요. 이게 뭐야? 성우가 물었습니다. 제가 내려다보니 제가 은행에서 발급받았던 거래 내역서였어요. 어떻게 성우가 알게 된 건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보, 그게... 제가 말을 시작하려 하자 성우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야? 너 지금 나 몰래 뭘 꾸미고 있는 거야? 성우의 목소리에 수진이가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가 재빨리 들어갔어요. 아이가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저는 변명을 해보려 했지만 성우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성우가 제 뺨을 또다시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맞아서 저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너 감히 나를 배신해? 변호사까지 만났다면서? 남편이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변호사 만난 것까지 알고 있는지 소름이 돋았어요. 여보, 제발.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애원했지만 성우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너 내 손에 빈털터리가 돼서 나갈 줄 알아. 성우가 고함을 치며 거실을 휘젓고 다녔어요. 화분을 집어던지고 탁자 위의 물건들을 바닥에 쓸어버렸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아빠, 그만해요. 엄마한테 왜 그래요? 아이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방에 들어가 있어. 성우가 아이에게도 소리쳤어요. 수진이는 더 크게 울면서 제게 달라붙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며 자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아,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어. 엄마가 금방 올게. 저는 아이를 방으로 보내고 성우와 마주봤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아이 앞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또렷하게 말하자 성우가 더욱 화를 냈어요. 그만하라고? 내가 나한테 그만하라고 해? 너 완전히 미쳤구나. 성우가 다시 저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을 때 저는 뒤로 물러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제 목소리에 윗집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성우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성우가 제 입을 막으려 했지만 저는 계속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남편이 저를 때리고 있어요. 결국 윗집 아주머니가 내려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거기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자 성우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문을 열고 아주머니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주머니,
경찰서에 신고해 주세요. 남편이 저를 때렸어요. 아주머니가 제 부순 뺨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바로 신고해 드릴게요.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꺼내자 성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괜찮습니다. 그냥 부부싸움이었어요. 성우가 억지로 웃으며 둘러댔지만 아주머니는 이미 전화를 걸고 계셨어요. 30분 후 경찰관 두 분이 왔습니다. 한 분은 성우와 이야기하고 다른 한 분은 저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주셨어요. 부인, 남편분이 자주 이러시나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어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도 보여드렸습니다. 부인,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런 상황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성우는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극도로 분노했어요. 너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좋아.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줄게. 성우가 으름장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성우의 보복이 시작됐어요. 먼저 모든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제가 생활비로 쓰던 카드도 모두 정지시켰어요. 앞으로 용돈 따위는 기대하지 마. 내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야. 성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우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집안을 완전히 뒤엎어 놨습니다. 식탁을 뒤집고 그릇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수진이의 학용품까지 찢어버렸어요. 엄마,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진이가 제게 매달리며 울었습니다.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수진아,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성우가 잠든 후 저는 수진이와 함께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피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소한의 집만 챙겨서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아빠랑 안 살 거예요? 택시 안에서 수진이가 물었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를 지킬게.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와 오빠가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제 상처를 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오빠는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영희야, 이제 정말 법정에서 끝장을 보자. 친정집에 피신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성우는 수차례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오빠가 성우와 통화를 했는데 성우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성우가 너보고 집에 돌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저는 더 이상 그 사람과 살 수 없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하자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변호사님과의 두 번째 상담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우 명의로 된 재산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어요. 부인, 이거 보세요. 남편분이 몰래 대출을 여러 건 받으셨네요. 집도 이미 담보로 잡혀 있고요.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우가 빚이 있다고요? 그동안 성우는 자신이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며 저를 통제했는데 알고 보니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네, 신용대출만 해도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집 담보대출도 2억 원 정도 되고요. 현재 집값을 고려하면 실제 순자산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변호사님의 말씀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성우가 저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칠 이유가 없었던 거네요? 제가 물으니까 김 변호사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부인께서 결혼 초에 가져오신 혼수금 3천만 원과 그동안 시간제 일로 벌어서 보탠 돈들이 이 가정의 실질적인 미천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분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어머니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성우가 저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자기가 실제로는 가진 게 없으니까 저를 억압해서 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엄마가 볼 때도 성우는 처음부터 이상했어. 결혼할 때부터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더라고. 이제 보니 내 혼수금이 필요했던 거구나. 그 말을 듣고 저는 결혼 당시를 떠올려 봤어요. 성우가 유독 결혼을 서두르고 제 친정의 경제적 상황에 관심이 많았던 것들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12년 동안 그 사람한테 속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영희야, 바보가 아니야. 너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을 뿐이야. 잘못한 건 성우지, 내가 아니야. 어머니의 위로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모든 게 제 잘못인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성우가 제 모르게 제 명의로도 대출을 받아놨던 거예요. 김 변호사님이 신용정보를 조회해 보니 제 이름으로 된 소액 대출이 몇 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런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제가 당황해서 말하자 김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아마 남편분이 부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서 몰래 받은 것 같아요.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에 저는 몸서리가 쳤어요. 그럼 저도 빚을 져야 하는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니까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부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진 거라면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대신 이것도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12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우는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제 돈이 필요해서 결혼했던 거예요. 수진이가 제게 와서 안겼습니다. 엄마, 슬퍼요? 아이가 제 표정을 보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수진아. 엄마는 이제 진실을 알게 돼서 오히려 후련해.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분노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그동안 아빠한테 굽실거리며 살았던 이유를 아니? 엄마는 아빠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 아빠가 엄마 돈으로 살고 있었던 거야. 아이에게도 나이에 맞게 설명해 줬어요. 그럼 엄마가 더 대단한 거네요? 수진이가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어요. 맞아요. 제가 더 대단했던 거예요. 다음 날 오빠와 함께 은행에 가서 제 명의 대출들을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서 대부분 무효 처리할 수 있었어요. 영희야, 이제 마음이 좀 편하지? 오빠가 물었습니다. 네, 오빠. 이상해요. 화가 나기보다는 속이 시원해요.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위축되어 살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어깨도 쭉 펴져 있었어요. 영희야, 이제 알겠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성우가 너를 속이고 이용했던 거야.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늘에서 살지 마.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받았습니다. 영희야, 집에 와. 내가 잘못했어. 성우가 처음으로 사과하는 것 같은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우 씨, 저는 이제 진실을 다 알았어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성우가 당황했어요. 무슨 진실? 너 뭘 안다는 거야? 성우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빚, 제 명의로 받은 대출들, 그리고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어요. 제 말에 성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했지만 김 변호사님이 준비한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조정에 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에서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부인, 남편 측에서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법정에 가면 승산이 있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으니까 김 변호사님이 자신 있게 대답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는 충분하고 남편 측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어요. 특히 가정폭력과 경제적 사기 행위는 명백하니까요. 첫 번째 재판이 열리는 날 저는 오빠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성우가 이미 와 있었어요. 성우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 성우가 노려봤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판사님이 입장하시자 법정안이 숙연해졌어요.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님이었는데 인자하면서도 엄중한 인상을 주셨습니다. 이혼 및 재산 분할, 양육권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판사님이 선언하시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어요. 성우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12년간 성실히 가정을 부양해왔습니다. 원고의 이혼 요구는 일방적이며 재산분할 요구 역시 과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직도 성우는 자신이 가정을 부양했다고 우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김 변호사님이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결혼 기간 중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가정폭력을 가했으며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증거 서류들을 제출하시자 판사님이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그리고 제 명의로 받은 대출 서류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님이 성우 측 변호사에게 물으셨어요. 재판장님, 그것은 부부간의 사소한 다툼이었을 뿐이고 대출권은 가게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성우 측 변호사가 궁색하게 변명했어요. 그때 성우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 여자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못 벌었습니다. 제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해 왔어요. 판사님이 성우를 조용히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피고는 착석하십시오. 변호사를 통해서만 발언해 주세요. 하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저 여자가 저를 배신했어요. 친정 식구들과 짜고 저를 모함하고 있다고요. 성우의 말에 법정안이 웅성거렸어요.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리시며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피고,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착석하십시오. 김 변호사님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현재 피고 명의로 된 재산의 대부분은 원고가 결혼 시 가져온 혼수금 3천만 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초 몇 년간 원고가 시간제 일로 번 돈도 상당합니다. 김 변호사님이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주시자 판사님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이 자료에 따르면 초기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네요. 네, 재판장님. 그리고 현재 피고 명의의 부채를 제외하면 실제 순자산은 거의 전부 원고의 기여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변호사님의 설명에 성우가 또다시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직장에서 번 돈으로 살았다고요. 성우가 소리쳤지만 김 변호사님이 차분히 반박하셨어요. 피고의 소득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가계 지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모두 대출로 메꿨고요. 판사님이 자료를 검토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증거를 종합해보니 피고의 주장과 실제 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판사님이 최종적으로 물으셨어요. 피고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성우가 다시 일어서서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남편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직도 성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판사님이 엄중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피고의 발언을 들어보니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폭력과 경제적 사기 행위를 남편의 당연한 권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판장님, 성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판사님이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선고가 있을 예정이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올 때 성우가 제게 다가왔어요. 영희야, 너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성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성우 씨, 이제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당신이 누구 덕분에 살았는지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성우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김 변호사님과 오빠가 제 옆으로 와서 성우를 막았어요. 이제 법정에서 다 끝난 일입니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법원을 나오면서 저는 가슴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고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빠와 함께 법원에 갔는데 이상하게도 긴장보다는 평온한 마음이었어요. 지난 몇 달간 겪은 일들을 통해 제가 많이 강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성우가 이미 와 있었는데 예전과 달리 초라해 보였어요.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깨가 축 처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판사님이 입장하시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드디어 그동안 기다려온 판결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본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피고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경제적 사기 행위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판사님의 첫 번째 선고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이 악몽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둘째, 양육권은 원고에게, 양육비는 피고가 월 5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합니다. 다만 피고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를 허용합니다. 수진이의 양육권도 제가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이를 지킬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셋째, 재산 분할에 관하여. 판사님이 잠시 멈추시더니 성우를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본 재판부는 증거를 검토한 결과 현재 부부 공동명의 또는 피고 명의로 된 재산의 대부분이 원고의 혼수금과 근로소득으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로 받은 대출들과 피고 개인이 진 부채들을 고려할 때 판사님이 한 번 더 성우를 바라보셨어요. 현재 부부의 실질적인 순자산은 전액 원고의 기여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원고가 가져가고 피고 명의의 모든 부채는 피고가 단독으로 부담하도록 합니다. 그 순간 성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재판장님, 그럼 저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판사님이 엄중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피고는 결혼 기간 중 원고를 속이고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피고가 원고 명의로 받은 대출들과 은밀히 진 부채들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셈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합당합니다. 성우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이럴 수가. 내가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니.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본 판결은 즉시 확정되며 피고는 한 달 내에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길에 성우가 제게 다가왔어요. 예전의 위협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의기소침한 상태였습니다. 영희야,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냐? 성우가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우 씨, 이제 끝났어요. 서로 각자의 길을 가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한 달 후, 저는 수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우는 이미 짐을 싸서 나간 후였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만 살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진아. 이제 우리가 진짜 주인이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며칠 후 친정 어머니가 이사 도움을 주러 오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혼자 집을 치우는 모습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많이 달라졌구나.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당당해졌어.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이제야 제 진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저녁에 수진이와 둘이서 앉아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작은 식탁이었지만 마음은 여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밥을 차려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엄마, 맛있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도 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아빠가 언제 화를 낼까봐 조마조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의 가로등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고 늦은 시간임에도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웠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고요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맞아요. 이제야 진짜 제 삶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수진이가 방에서 나와 제게 안겼어요. 엄마, 저 행복해요. 우리 집이 이렇게 조용한 게 좋아요. 아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행복해. 이제 우리 둘이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자.
제가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저였던 거예요. 창밖으로 환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어요.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들이 저와 수진이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야 제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